다주택 중가가 되는 이제 그런 매물들이 급하게 좀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 거래는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가 네. 많이 되진 않는다. 네, 현금 부자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이제 전세 낀 매물을 그렇게 좀 사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10억 이하 있지 않습니까? 네. 10억 이하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출이 6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오히려 거래가 좀 더 조금 그나마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9일이 이후가 되면은 가격이 더 충분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 빅세일 기간이다. 이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뭐 금매가 많이 나온다. 네. 특히 이제 뭐 강남 쪽에 뭐 2, 3억 빠진 거 나온다. 뭐 이런 기사들이 네.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지금 이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 매물 팔아라라고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압박의 효과가 실제 나오고 있는지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것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강남에 이제 일부 이제 그런 급매물들이 당연히 아마 다주택 매물이겠죠. 그래서 이제 네. 양도세 중과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 다주택 매물. 왜냐하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거는 5월 9일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다주택 중과가 되는 이제 그런 매물들이 급하게 좀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이제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가 네. 많이 되진 않는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25억은 이제 2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물건을 이제 6억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50억짜리가 뭐 44억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40억, 4억을 2억 대출 받으면 현금이 42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간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금을 좀 갖고 있던 현금 부자들은 이제 현금 부자들 중에 또 전세 낀 매물을 또 무주택자만 살 수 있으니까 현금 부자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이제 전세 낀 매물을 그렇게 좀 사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15억 이하 있지 않습니까? 네. 15억 이하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출이 6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오히려 거래가 좀 더 조금 그나마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공급이 좀 없었는데 네. 그 이제 기존의 구축도 이제 매물이 많이 안 나오다가 네. 매물이 좀 이제 늘은 거고. 네. 근데 이제 수요는 어차피 대출 규제가 이제 15에 한번 또 추가로 막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아직 여파가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공급이 수요보다는 좀 늘어서 네네. 좀 금매도 나오고 네네. 이런 상황이지만 이 네. 2, 3개월 안에 거래가 많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죠. 왜냐면은 그 대출이 이제 풀리지 않으니까 아마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부유층의 자녀들이 이제 네. 많은 증여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외국 자본들 이제 대출 규제가 없는 외국 자본들이 이제 그런 거래를 소화할 수 있지, 일반인들 아니면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는데 무주택자거나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1주택자인데 사실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네. 이제 집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현금 부자들이나 혹은 이제 외국 자본들한테는 좀 득이 되는 정책이고, 사실 이게 실수요한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5월 9일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물론 네. 이제 토어제기 때문에 뭐 4월 초중순에는 이제 최종 뭐 네. 계약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네. 조금 더 거래가 잘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뭐 가격이 더 내려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말로 이제 팔아야 돼. 양도세 이제 중과를 이제 맞아야 되시는 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82.5, 3주택 이상 82.5%를 네.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는 바에는 그냥 금매로 던지려고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이거를 이제 공급하는 거를 과연 누가 사줄지가 이제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많이 내놨는데도 안 되면은 그냥 5월 9일이 지나면 어차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금매물이 이제 일부 임박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던지는 매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현금이 많이 쓰는 현금 부자들은 이제 또 절호의 또 찬스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강남권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근데 뭐 그런 분들도 근데 뭐 현금을 한 뭐 30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충 네. 뭐 30에서 뭐 맞아요. 35억 뭐 이 정도 들고 있어야 뭐 금매를 잡아 보든 말든 할 맞습니다. 텐데.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부유층 자녀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부유층 자녀들이 이제 자녀 명의로 이제 하나 사주거나 아니면은 자녀 명의로 이제 전세낌 매물을 사게 하거나 네. 전세낌 매물은 한 50% 정도 전세 만약 비율이 40%에서 50%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15억 정도 전세라고 하면 10억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2년 후에 입주를 하더라도 부유층 자녀들은 충분히 지금 내 집 마련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권 내 집 마련 찬스. 네. 우선은 이제 전세 끼고 사서 소유권 이전은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세금 돌려주는 거는 네. 뭐 그건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하자. 그때 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증여를 하든 그때 차용증을 쓰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건데 네.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뭐 부자들이나 사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자라고 말하기는 뭐 애매한 이제 네. 뭐 15억 이하. 네, 네. 여기는 어쨌든 대출 받아서 생애 최초 네. 받아서 사는 사람들 좀 요즘 있다고 요새 하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거래도 많이 빈번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심리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부동산에 뭐 정부에서도 뭐 잡겠다고 하니까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실수요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내 집 마련은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5억 이하 아파트를 좀 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아파트 위주로 호가도 조금씩 안 떨어지고 오르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억 이하는 거래가 좀 활발하고 네. 25억 이상은 뭐 대출 규제 때문에 금매 좀 나오고 좀 이렇게 네. 멈춰 있다면 네. 그 중간에 15에서 25억 사이들은 그냥 뭐 대기 상태인가요? 그 반반이죠, 뭐 반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25억까지는 4억까지니까 또 25억 이하도 거래가 좀 간간히 이뤄질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이라 하더라도 현금이 어쨌든 21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4억 네.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거래가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이제 간간히 그래도 그러니까 25억 이상보다는 덜 되고 15억보다는 덜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간간히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과거에도 이 정책이 뭐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18년 뭐 9.13 대책 막 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했었는데 네. 그때 보면은 그 기한 이후로 갑자기 네. 이제 쭉 그 뭐라고 네. 하죠? 거래량이 매물이. 막 한 5분의 1, 10분의 1로 막 줄었거든요. 거래가 안 되죠.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게 사실 그 양도세 혜택을 준다고 이제 대통령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혜택이 아닌 게 원래 이제 일반 세율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거를 20% 30%를 이제 더 해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매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거지, 이게 그동안 그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줬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세율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이자소득세도 15.4%고 미국 주식도 이득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는데, 현실적으로 82.5%의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거는 도저히 저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집값이 오르기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고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82.5%를 정부가 뜯어간다는 게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세금은 45%가 최대였는데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주택자 잡기를 한다고 이제 30%를 더 붙였던 거를 맞아요. 정상화시킨 거죠. 윤석열 정부 때 이제 30% 붙인 거 너무 과하니까 네네. 원래대로 45로 네. 돌아가자 네. 했는데 이제 다시 30%를 또 붙이자는 거죠. 네네네. 이제는 그러니까, 네. 원상복구라기보다는 이제 중과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과도한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거예요. 잘 모르셔서 하시는 건 아니죠. 일부러 그러시지 않는 건가. 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되면 어쨌든 네. 이제 5월 10일부터는 네네. 뭐 이래나 저래나 네네. 뭐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어차피 세금 뭐 50%, 70%, 80%씩 내야 되니까 네네. 안 팔겠죠. 안 팔죠. 그 차라리 그 안 파는 것보다는 증여세율이 더 낮아요. 네.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럴 바에는 아니 82.5%를 내고 누가 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상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아니면 버티거나 네. 이 세 가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물도 굉장히 많이 잠길 거예요. 매물도 실제로.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네. 버티기를 하고 이제 82.5%는 못 냅니다 해서 이제 매물이 안 나오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또 스물스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매물이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또 보유세를 막 올렸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지금 충분히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유세 올린다는 얘기도 많이 지금 있고 하는데, 현실화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사실 현실화가 말이 안 되는 것도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그 원래 공시지가라는 실거래가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공시지가를 하는 건데, 공시지가를 하는 이유는 시세가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세금을 매기 위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고 공시지가 기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거를 현실화시킨다기보다는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하는 취지가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려고 하는 건데 차라리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면 이걸 현실화시켜서 실거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되면은 이 세금 자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춰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5월 9일 이제 이후에는 거래는 굉장히 많이 줄 거라고 판단하고 가격은 이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부분은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누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세입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버티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 집을 월세를 주고 본인은 조금 이게 다운사이징 하신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집을 뭐 월세를 받고 자기는 뭐 30평대 그쪽 지역에 뭐 좀 작은 평수로 가면서 보유세 대비를 하시겠죠. 예, 아마 그런 현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지금 매물이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네. 절대적인 수치는 딱 1년 전보다는 뭐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늘었지만 그래도 뭐 절대적으로 좀 작은 상태라면 어쨌든 매물 부족 구간이라고 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장에 조금 뭐 늘었다 뿐이지 뭐 가면 뭐 매물이 널려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 당연하죠. 예. 뭐 여전히 뭐 저축 매물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 어떤 뭐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해제한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좀 네. 많이 좀 공급에 대해서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3기 신도시도 이제 뭐 발표만 했지 실제로 뭐 이루어진 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공급이 서울권에는 이제 공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과거 10년 동안 안 해다 보니까 그 이제 여파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은. 지금 토호제 얘기가 조금 들어갔어요. 왜냐면 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토호제를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어떤 압박성 멘트들과 네. 실제 또 5월 9일까지 양도세 피하는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그 얘기는 넘어갔는데 토호제를 뭐 푼다거나 네. 추가로 지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당장은 뭐 없을까요? 일단은 토호제를 풀 것 같지는 않아요. 더 강하면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집값이 계속 안 잡히면 아마 토호제나 조정적을 조금 더 확대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 거기가 이제 가장 유력한 데가 이제 구리나 뭐 동탄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이제 비조정 지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지역들이나 이제 뭐 안양시 만안구라든가 용인시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들도 조금 더 저는 확대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부터 전부터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들은 파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냐면 저도 이제 이게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현재 뭐 구리나 동탄 이런 지역을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지역도 충분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다주택자분들이 팔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네네. 뭐 좋은 아파트 뭐 두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팔 수라도 있지만 네네. 지금 뭐 아파트가 아닌 물건 가지고 있는 맞아요. 분들도 꽤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희한한 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그 조정 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5월 9일 전까지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실제로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르지도 않았고 팔리지도 않고 판다 하더라도 세금을 망창 떼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또 대출 연장도 좀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물론 그거 이제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이제 발표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연립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하면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아서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서 양도세 중과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뭐 무주택자가 사줘야지 다주택자도 파는 건데 네네.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줄 무주택자가 지금 없다 보니까 거의 엄청 이렇게 트렌드가 그래서, 그냥 뭐 계속 갱신권 쓰면서 뭐 이렇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다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5월 9일이면 이제 상반기고 네. 이제 6월이 넘어가서 이제 7월 넘어가면 이제 하반기일 텐데 네네. 올해부터 공급량이 엄청 줄 것이다. 네네. 그리고 내년도도 뭐 공급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뭔가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줄 것 같은데 네네.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좀 상저하고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상저하고로 보고요. 5월 9일이 이제 기점으로 이제 매물이 잠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오를 것 같고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같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뭐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전세 월세도 좀 같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매물이 잠기는데 왜 가격이 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르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제가 좀 영상을 좀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게 매물이 하나인데 이제 총량이 같은데 내가 이제 전세를 하나 놓으면은 전세를 무주택가 사게 되면 전세 물량이 하나 줄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예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가 40억인데 전세가 지금 한 6, 7억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음아파트가 매물로 내놨다고 하더라도 전세입자가 이 물건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러면 이 전세입자는 살 수가 없고 매물이 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줄어드니까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치동에 온다는 거는 대치동이나 목동에 가시는 전세를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근처에 빌라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좀 더 싼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요는 계속 있는데 물량 공급이 없어지니까 물량이 하나 줄어드니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셋집이나 뭐 그런 데를 막 밀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은 이제 인근에 있는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 최근에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들이 들어오니까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서 어린이집을 못 다닌다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이 이제 보통 이제 세입자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갑자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주인이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총량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매매와 전세가 수요가 자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매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 집을 사주면 네네.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데 네. 세입자가 사기에는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동네가 많아서 네네. 그 현실로 그거 대출도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집 안 사고 전세나 네. 월세를 살겠는데 집값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살 의향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매물이 줄게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역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오른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 또 이런 반박이 나오는 게 아니 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집을 사서 실거주하러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그 매수자가 살던 집이 빈집 나오는 거 네네. 아니냐. 요 얘기를 이제 항상 맞아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대치동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메커즘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옆 동네가 또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한참 내려가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그 아래 동네도 같이 이렇게 맥락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총량이 같아서 가격이 뭐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현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대치동에 살던 분은 뭐 네. 예를 들어 위례에 가서 뭐 집을 사버려. 네네. 그럼 이제 위례에 있는 세입자분이 또 이제 네. 뭐 밑으로 날아가서 뭐 수지 가서 집을 사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밀어낸다는 거죠. 막. 아니 그렇게 이제 순차,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선택적으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대부분,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학군 수요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 사시는 분이 위례는 안 가지 않습니까? 네. 빌라나 오피스텔로 갈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빌라 이제- 있는 분이 또 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빌라 있는 분들은 이제 학군 수요보다는 이제 따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내쫓기게 되니까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로 가격 오르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빌라나 오피스텔 수요도 네. 좀 올까요? 왜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이제 말기에는 네. 이제 너무 전세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네네네. 막 빌라나 오피스텔도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빌라 전세가율이 막 매매가를 막 넘어가기도 네네네. 해서 네. 그게 이제 전세 사고,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 막 터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전세 사기라는 게 워낙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큰 충격으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요즘 트렌드가 이제 빌라보다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이제 실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 뭐 예정인 빌라라든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빌라가 아닌 그냥 일반 빌라들 혹은 예정지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매매가는 이제 그대로니까 거의 매매가 전세가가 별 차이 없는 그런 그 지경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매매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월세를 조금 올리거나 뭐 네. 전세 보증금 올리는 정도겠지만 그렇죠. 매도는 쉽지 않은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 그리고 이제 매수자가 아니신 어떤 그냥 뭐 세입자분들은 뭐 옆에 뭐 빌라나 뭐 아니면 네, 네. 옆 동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쫓겨나는 거죠, 구조가 뭐 이제 한마디로. 일어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 결국에 A와 Z가 서로 이렇게 같이 쌍방 교환이 아니고 네네. A가 B를 밀어내고 B가 C를 밀어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꽤 많이들 하게 되신단 말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5월 9일 전에 안 사겠다. 조금 더 기다렸다 나중에 산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월 만약에 그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를 낀 매물을 지금 잡으시는 게 빅세일 기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5월 9일 발표 났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좀 잠깐 서두르지 마셔라고 좀 말씀을 드렸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달라졌어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뭐냐면 5월 9일 전까지 적극적으로 사셔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5월 9일이 이유가 되면은 가격이 더 충분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 빅세일 기간이다.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5월 9일날 이제 전세를 낀 거를 샀는데 이제 2년 후에 이제 이거를 돈이 충분치 않아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을 빼주려면 전세태고 자금이나 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담보대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또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6억이 아니라 뭐 4억으로 줄 수도 있으면 그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하시되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금 빼줄 거를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전세금을 빼주고도 대출 받아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파트를 사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사실상 그냥 충분히 이미 그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의 현금이 있는데 네네. 잠깐 좀 자금 운용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예, 대출이 또 계속 막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대출 받아서 나중에 충당하겠다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26년도 뭐 상반기는 좀 이렇게 주춤하거나 뭐 일부 급매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거래는 거의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상승 그게 탁탁탁 찍히는 약간 그런 구조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그러면 27년까지도 뭐 조금 더 길게 네. 본다 그러면 더 안 좋은 건가요? 이게 계속 이제 입주 물량은 이제 없고 이제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가격은 오를 수가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외부 충격도 조금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충격이라는 게 지금 아직 미국 관세가 지금 아직 타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값이 떨어졌던 이제 근본 원인을 보면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IMF라든가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국내 이제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 이제 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동남아시아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22년에 그 미국발 금리 인상 이제 이런 외부 충격들로 인해서 집값이 이제 하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충격적인 요소들은 면밀히 좀 계속 관찰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적인 이슈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